라이브 방송 이제 시작이 됐나요? 안녕하십니까. 하승주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혼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 내용이 목소리 들린다, 아니다, 뭐 이런 여부 같은 거 들리시면 댓글로라도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이 뭐 어때? 뭐 제가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려 조명도 두 개나 켰고 전용 마이크도 올려놨습니다. 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겠지만 뭐 저도 이제 성의가 없어지다 보니 뭐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네, 진짜 라이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승 아저씨 반갑습니다. 첫 번째 유저이자 아마 이거 한 명 아닌가? 시청자 현재 두 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저기 유튜브 방송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 뭐 만들 때는 저기 만드는 것 자체는 그냥 혼자 하는 거고 편집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입니다만 하기까지 이런저런 뭐 자료 찾고 그림 만들어 붙이고 뭐 이거 정리하고 이런 데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무엇보다도 그거 하는데 제일 그 힘든 게 사실은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게다가 이제 뭔가 하나 저기 딱 걸리는 후크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는 워낙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고 앞으로 문제 심각하다는 거. 그런데 진짜로 뭐 그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워낙 만성화되다 보니까 우린 뭐 다들 저기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물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네. 라는 정도로만 지금 느끼고 있고, 곧 펄펄 끓는다. 라고 하는 건 끓어봐야 알지. 아직 안 끓잖아. 라고 해서 다들 걱정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도 조금씩 달려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보시는 분 있으면,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왔다 이런 걸 표시를 해 주시면, 그나마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방송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뭐 슈카 월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슈카가 틈만 나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익숙하실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고요. 게다가 뭐가 심각하냐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나는 거 일단 교육 사업 작살날 거다 다 알고 있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공적인 영역이고 공교육이라고 하는 걸 국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들어온 애들이 없어서 다 망가질 거다. 이런 생각 뭐 맨 먼저 들죠. 그리고 영유아에 관련된 비즈니스들 다 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좀 충격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슈카 이런 걸 보셔서 이게 진짜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다 하더라도 자, 제가 1971년생입니다. 1971년도에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난 애들은 저랑 동갑은 우리나라에 총 몇 명일까요? 쉽습니다. 정답은 100만 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출산이 최근에 들어서 매우 심각해져 있습니다.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을 기록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율을 경험했습니다. 자, 2022년도에 신생아는 총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1971년도에 100만 명이면 2022년도에 신생아는 몇 명일까요? 정답은 25만 명입니다. 아, 지금 71년도부터 시작해서 52년 정도 지났나요? 50년 만에 그 신생아 숫자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심각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년 후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2053년도에 대한민국의 신생아 숫자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미리 정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도? 뭐 이 정도로 하죠. 뭐 53년 우수를 빼고요. 205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의 신생아 숫자가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예견한 기관이 있습니다. 통계청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인구 예측, 추이 이런 건 통계청이 하니까 통계청에서는 약 한 20만 2, 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이 말이 되냐 하면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예측입니다. 2023년도, 2022년도에 우리나라 25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럼 남녀 반반씩으로 하면 여자는 25만 중에서 이제 반이니까 12만 5천 명이 되겠죠. 매년 가임기 여성이 12만 5천 명이 되는 겁니다. 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지금 현재로서는 한 명을 안 낳습니다. 0.78명. 2023년가 돼서 0.70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1로 치죠, 1. 한 명을 낳는다 치면 30년 후에 우리나라에 지금 태어난 신생아들이 가임기의 남녀가 될 거고, 그럼 가임기 여성 12만 5천 명이 평생 동안 한 명을 낳는다 그러면 예상 수치는 지금 현재 여성의 숫자 12만 5천 명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1로 잡아서 그런 거고요. 지금처럼 0.8, 0.7 이지랄을 하고 나면 10만 명 밑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숫자로는 지금도 뭐 계속 줄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해에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10만 명이다 그러면 그런 나라의 적정 인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약 한 1,500만에서 2,000만 정도 되는 나라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별로 안 죽어가지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80세까지는 다 삽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71년도 70, 71, 72 이때가 이제 2차 베이비 붐인데 이때에 연간 100만 명씩 나왔어요. 이 100만 명이 2050년이 돼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근데 뭐 많이 죽었다 손치더라도 한 80만 명이 돼요. 그러면 80대 노인은 매 연도마다 80만 명씩 쌓여 있는데 0세 어린이는 1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20만 정도가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예측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초저출산율 뭐 1.1 그러다 1.0 그러다 뭐 0.8, 0.7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건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곧 정상 상태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을 2011년도부터 했어요. 그때서부터 조금씩 아니 지금은 너무 심한 거고 앞으로 곧 늘어날 거야 곧 늘어날 거야 곧 늘어날 거야 이런 예측을 계속 해왔었는데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통계청은 곧 대한민국 출산율은 1.2, 1.3 이 정도는 찍을 거야 라고 하는 매우 행복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했는 방송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통계청이 그렇게 예상한 시나리오, 즉 지금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곧 정상 상태를 회복할 거니까 그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만큼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어떻고 생산 가능 인구가 뭐 박살이 나고 뭐 노령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부양비를 늘어나고 등등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2050년이 되면
20한 4, 5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고, 통계청의 예측 말고 정직하게 하자고.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 나온 대로 하면은 12만 5천 명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낙관적입니다. 그나마도 합계 출산율이 1로 올라갔다라는 전제하에서요. 근데 그렇게 안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올해 6월 달까지 이제 1, 2분기 동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0을 기록했거든요.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한 명을 안 낳는다, 0.7명을 낳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1, 2다 치더라도 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으로 꺾인다는 말이죠. 신생아의 숫자는 반으로 접힌다는 말입니다. 30년 후에 10만 명이면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5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소멸 뭐 2130년인가 뭐 2170년인가 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소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제목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2100 몇십 년 안까지 안 갑니다. 2060년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소멸합니다. 왜 2130년까지로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통계청이 근거 없는 낙관을 하기 때문이고, 그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대했을 때에만 우리나라가 2130년도까지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혹시 하나 뭐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지, 혹시 모르죠. 세상 일이 뭐 어떻게 될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아기 낳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아기를 열심히 낳는다, 이런 붐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초혼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20대에 결혼하는 부부들 별로 없죠. 대부분 30대 초중반만 해도 빠르다.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경우도 매우 많죠. 그렇게 되면 가임 기간 자체가 매우 짧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좁아지겠죠.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회적 환경이 뭐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다 빼고요. 그냥 초혼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는데,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기한도 훨씬 더 뒤로 밀리겠죠. 그럼 당연히 애도 적게 나올 거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저출산의 이제 전망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초혼 연령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런 질문이 안 될 수가 없죠. 전 세계 지금 우리는 뭐 몇 개국 갑니까? 뭐 OECD는 당연히 1등이고요. OECD뿐만 아니라 뭐 UN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 세계 뭐 조만한 섬나라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뭐 200개 있다 나라 정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 200개의 나라들 중에서 저출산율로 끝에서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살기 힘든 나라,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뭐 우리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나라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출산율 6, 7 이럽니다. 암만 우리나라가 힘들어도 설마 아프리카에 베냉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 뭐 자부티인가 지부티인가 뭐 이런 나라들. 연평균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이 뭐야? 1000불도 안 되는 이런 나라들. 당연히 삶이 매우 고달픈 나라들. 이런 나라들 애기도 많이 낳습니다. 살기가 좋고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기 힘들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설마 1960년대, 70년대보다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보다는 모든 면에서 살기 좋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경제 수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고요. 생활 수준 뭐 그렇습니다.
또 젠더 문제, 남녀 간의 성평등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젠더 문제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남녀 간의 불균등,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출산이다. 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나라에 남녀 간의 불평등이 크다 하더라도 뭐 아랍에 있는 나라,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런 나라보다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남녀 평등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보다는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기를 많이 낳았고 지금은 아기를 적게 낳습니다. 반면 젠더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젠더 문제가 나빠져도 좋아져도 양쪽 다 발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젠더 문제를 이렇게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그 자체로 인간의 당연한 권리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당연한 공리적인 원칙을 위해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간의 성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자연권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어떤 저출산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저런 얘기 나온 거 있습니다. 옛날에 가족 계획 했던 게 그게 아직까지 가족 계획 없어진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을 리는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특히 이제 그 가임 여성들이 이제 사회생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특히나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게 생기니까 결국 아기를 낳느냐 내 사회적 경력을 유지를 하느냐가 양자택일적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여기에서 뭐 탈락하고 버리는 그러니까 출산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여성들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큰 문제죠. 팀장님, 네, 지금 라이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저런 뭐 가치적인 문제들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매우 심플한 정말로 심플한 그 저출산의 원인 딱 하나를 꼽겠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밖에 없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 있나?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원인일 것 같아요. 뭐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도시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산율을 나라별로 쭉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 1등 제일 위에 6명, 7명, 8명 이렇게 되는 데는 그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소국들,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여기 애들 엄청 많이 낳습니다. 반면에 맨 끝에 꼴찌 그룹에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 맨 꼴찌고요. 그 다음에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5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로는 제일 쉬운 공통점이 1. 다들 섬나라라는 겁니다. 홍콩 섬은 아니지만 섬이나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도 섬은 아니지만 반도 끝에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대만 당연히 섬이고 한국 실질적인 섬이죠. 그리고 도시국가라는 점인데 아니 대만도 도시국가가 아니고 한국도 도시국가가 아닌데 대만도 실제로 그 타이페이랑 카오슝 두 도시에 거의 다 몰려 삽니다. 대만 인구 밀도 분포 보고 있으면 그 해안가 도시에만 사람들 몰려 살고요. 나머지는 그냥 텅 비었어요. 실질적인 도시국가입니다. 한국 서울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그랬지만서도 아니 인천은 뭐 수도권이지. 그거 빼고 그냥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수도권 내에 6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경제력은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시국가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도시국가 섬나라는 건 저출산은 뭔 상관이야? 그거 자체로는 별로 상관없죠. 여기에다가 고도로 발달한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고도로 발달했죠. 5나라 전부 다. 이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노동력 자체도 고숙련 노동, 고부가가치 노동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첫 번째로 도시에 집중된 사람들 때문에 이 도시에서의 그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높고 이걸 갖다 맞추기 힘들고 이걸 하다 보면 출산 육아가 자기 삶의 이 저기 생활을 유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버린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죠. 우리나라 섬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는 반도 국가죠. 근데 북한이랑 막혀 있잖아. 육로 국경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뭐 실질적으로 섬나라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도시국가. 도시국가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인 거죠. 우리 팀장님도 서울 근교에 사시잖아. 그런 거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저기 복숭 아저씨 빼고는 다들 수도권에 사시지 않나요? 그런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 마카오에서 많이 못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들죠. 싱가포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도별로 각종 광역지자체 단체별로 출산율을 쭉 비교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낳는 시군구 어디, 이제 광역시자체 어디냐? 그럼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이를 넘어요. 그 외엔 다 뭐 0.9, 0.8, 0.7 이러는데 유독 낮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0.7, 뭐 0.78 이렇다잖아요. 서울은 0.5입니다. 전국 평균을 서울이 다 끌어내립니다. 압도적으로 서울의 출산율이 낮아요. 다른 데랑 비교를 했어도. 그리고 그 서울 다음으로 낮은 데가 부산이고, 그 부산 다음으로 낮은 데가 대구고, 뭐 그래요. 다들 그나마 대도시들입니다.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뭐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애들도 많이 낳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도시에서 애기는 많이 안 낳습니다. 연애는 많이 하는지 몰라도. 오히려 뭐 강원도 이런 데가 애는 더 많이 낳아요. 이게 맞아요. 복숭아 아저씨는 주변에 처자가 없는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서울에서 저기 꼬셔가지고 저 다시 복숭아 농장 근처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 있을까?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뭐 육아하면 육아 지원금을 준다, 출산 장려금을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다 맞는 말이고요. 그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 육아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비용들을 나름 보전받아서 그걸로 해가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지면 마이너스겠지만서도 그 마이너스 가치를 조금이라도 뭐 많이 한다 국가가 돈으로 뭐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이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런 각종 저출산 지원 정책들 여러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벌어집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면 지원이 더 필요한 데는 어디입니까? 사실은 저출산이 제일 심각한 서울이 이런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서울로 사람들이 더 몰릴 수 있는 유인이 생깁니다. 지방은 어떻게 되냐? 지방은 더 사람들이 비어져 가겠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저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서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오히려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결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쉬워. 서울에서는 애들을 많이 못 낳고 지방 내려가니까 애들을 많이 낳더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숫자가 있나요? 이게 제일 강력한 숫자예요. 이들 하자는 거야. 아니, 그거를 하는 거를 제외하고 다른 무슨 방법을
여태까지 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서 뭐 150조를 썼다느니 뭐 300조를 썼다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 안 됐다 그러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동안에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는 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왜? 더 집중돼 있으니까 더 인구 밀도가 높고 더 인구압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더 낳기 힘들어진 거죠. 그 실제로 출산 파업으로 한 종족이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게 쿠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이쪽 동네입니다. 콜럼부스가 처음에 저기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다고 해서 대서양 건너와가지고 맨 처음에 상륙한 데가 그 동네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원주민들을 진짜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도저히 무력으로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스페인 이 지배자들에 대해서 죽기도 너무 죽고 이래가지고 이런 지옥에서 내 아기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출산 파업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에 있던 약 한 30만 정도의 원주민들이 한 세대 만에 멸종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그 동네에는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중남미 원주민이 없어요, 아예. 다 저기 다른 데서 온, 뭐 스페인에서 건너온 사람들, 뭐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방으로 가서 살게 하도록 하는 게 답이다. 두 개 중에 뭐가 어렵냐고. 둘 다 어렵죠. 뭐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지방 안 가고 싶어 해요. 그 지방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억지로 끌어내는 방법이 있냐? 이거는 애 억지로 낳게 하는 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지방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정책으로 표를 줄 사람들은 별로 없고 서울 사람들 그거 싫어하니까 서울 사람들한테 표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런 정책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은 점점점 심해져만 갑니다.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청년층 세대가 한 명이 뭐 노년층 세대 한 명을 부양한다. 그래서 부양비가 1대1이 될 거다 그러죠. 아닙니다. 제 계산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4대1에서 5대1이 될 겁니다. 뭐 한 100년 후에? 아니요. 30년 후에요. 그런 사회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아기가 10만 명이 태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에 노인 인구가 2천만이 있어요. 2천만 명의 노인들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골골골 대고 있는데 매년 태어나는 아기는 10만 명 단위예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2000 몇백 년에 100 몇십 년에 뭐 멸망한다는 둥, 뭐 2060년이 되면 뭐 부양비율이 어떻게 되는다는 둥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숫자로 하니까 하나도 안 와닿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숫자로 하니까 그냥 그런 얘기로만 들으면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실제로 와닿게 하려고 그러면요. 청년층 한 명에 노인 3명, 4명이 됩니다. 골골골 하는 노인들 3명, 4명 있는데 애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1명, 2명 있는 겁니다. 노인도 못 살고요. 청년도 못 삽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 하죠. 해결 못 합니다. 해결은 안 되는 거고 완화는 가능하냐? 약간 완화 가능합니다. 약간 완화 가능한 거 그냥 이래 살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약간이라도 완화되어야지 그나마 좀 우리가 덜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늦었으니 뭐 에라 씨 모르겠다. 다 포기다. 이렇게 되면 더 비참해지겠죠. 우리 세대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제 나이 또래 때 얘 분들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비참해지겠죠. 그 우리 애기들이 만약에 좀 뭐 그렇게 되는 나라라고 그러면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한번
그냥 우리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모든 내수 산업이라고 하는 건 다 없어요. 예산을 들여서 뭐 이런 거를 하고 저거 하는 걸 하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들어와야 사람들의 노동으로 인한 생산 활동이 있어야지 예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노동한 사람이 없다니까? 노동한 사람들이 없고 그걸 소비할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그냥 경제 자체가 그냥 다 죽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죽어가는 나라의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인구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어떻게든 이제 창발력을 발휘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런 능력 있는 청년들은 길을 쓰고 외국으로 도망갈 거니까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뭐 저기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럼 먼저 다 탈출할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 윤석열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최저임금 이하로 준다 어쩌고 저쩌고. 아니 최저임금 이하로 준다고 그러는 그거 안 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 가서 한국에 왜 오는데요? 돈 벌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왔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기 최저임금으로 사람 못 구하죠. 그런데 20년, 10년 후만 돼 보십시오. 최저임금이고 나발이고 줄 수 있는 사업 자체가 별로 안 남아날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유입해서 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건 그걸 할 수 있는 체력이 돼야지 가능한 거죠. 안 오는데 어떡할 거야. 거기다가 우리 윤석열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들으라고 별의별 개소리를 다 하고 있죠.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 뭐, 저기, 각 개개인들이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개개인들한테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건, 그럴 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를 누가 주겠습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잔소리해서, 애 좀 많이 낳지 그래. 뭐, 덕담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라기보다도 국가가 이런 정책들을 밀고 나아가야 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저기 어린 아기들을 볼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미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런 저기 저출산 문제의 제일 주무 부처가 됩니까?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를 윤석열의 공약은 폐지하겠다가 윤석열의 공약이었고요. 폐지하기 전까지 폐지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장관으로 김행을 올려보내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갖다 담당하는 부처가 어디죠? 여성가족부가 제일 중무부처일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뭐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빵이에요, 빵. 아니, 해결하는데 차라리 빵만 돼도 차라리 낫겠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죠. 요번에 김포를 비롯한 뭐 광교니 어디니 수원이니 이런 데를 수원 아니겠구나. 아무튼 서울 근교에 있는 이런 도시들 위성 도시들을 그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서울을 더 크게 만들겠다. 서울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그러면 서울의 인구 집중이 더 커지겠죠. 그나마 김포는 좀 느긋하잖아요. 김포 주민도 계시죠? 김포 주민들은 아무래도 서울살이보다는 김포 사는 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유도 조금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거기가 김포가 서울이 되면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그러면 그냥 경기도 김포구보다는 김포시보다는 조금 더 빡빡해질 겁니다.
그럼 출산율은 더 떨어지겠죠. 이런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 그 짓을 왜 하냐 그러니까 물론 일본은 너무 당연히 표 때문에 그런 거죠. 총선용 전략이죠. 그건 알겠는데 저는 명분이 듣고 싶습니다. 뭔데요? 김포를 서울로 만드는 명분이. 그게 더 궁금해요. 니들 속셈은 다 알겠다니까? 정부가 왜 이 지랄을 하는지, 정부 여당이 이걸 왜 던지는지 속셈은 알겠어요.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명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 명분을 뭐든지 말로 되는 걸로 해서 장황하게 한번 늘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는 게 재미지. 니들 속셈 파악하는 건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30분 했으니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고 있는 각종 예측 자료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2배 내지 3배 더 심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여러 예측 시나리오들은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것도 너무 심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돌린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낙관적인 시나리오 빼고 지금 되고 있는 추세 그대로를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후에 2050년의 세계, 대한민국, 2070년의 대한민국 이렇게 나오는 시나리오들보다 3배 더 심각해집니다. 그 3배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2050년 이후가 되면 2060년, 7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가 1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럼 통계청에서는 몇 명이라느냐? 2060년, 2070년이 돼도 우리나라에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24만 명, 25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배 넘네요. 그래서 제가 저출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보다 3배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멸망이죠, 멸망. 언론에서는 2130년에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통계 추세를 보이는데 그거는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2100년 가기 전에 대한민국은 멸망합니다. 멸망을 할 때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안락사하는 멸망은 없습니다. 대혼란과 혼돈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그냥 조용히 인구가 줄어가지고 슬금슬금 아이고 비실비실 아이고 기운 없어 하면서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생명체도 없고요. 그런 사회 조직도 없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악의 경제적 지옥들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원인을 알아야 해결하죠. 원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대도시 집중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도시에 집중하면 뭐가 생기느냐? 매우 높은 인구 압력이 생기고 그 인구 압력을 통해서 인구 압력 때문에 출산을 하는 것들이 너무 큰 비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왜 애를 많이 낳냐? 애를 낳으면 걔네들이 노동력이 되어서 가계경제에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애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얘가 20살에 대학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되죠. 대학 졸업하면 끝입니까? 대학원 간다 이런 친구들 많죠. 취업 준비한다 2, 3년 많죠. 27, 8세가 되도록 집에서 부양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양도 매우 크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고소득 도시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습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폴, 대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원인이 나왔죠. 이렇게 초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1.7, 1.8 이런 프랑스나 미국의 저출산 원인은 뭔지 모르겠어. 그건 그 나라 알아서 하라고 생각하고 0.8, 0.7 이런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뭐죠? 인구 압력을 줄여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지방에서 지방 중소도시 이런 데서 좀 덜 벌고 덜 먹고 이러면서도 좀 느긋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애 많이 낳고 사는 게 재밌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고 오히려 지방 분산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을 더 크게 키우겠다. 그래서 서울의 집중도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서울에 인구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걸로는 부족하다. 아예 그냥 서울을 갖다가 그냥 면적까지 통으로 다 키워버려. 인구도 더 많이 않게 이렇게 하자. 이게 답이다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경향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0.7이고요. 서울 평균이 0.5예요. 그러면 전국이 다 서울되고 나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서울의 숫자에 더 수렴해 나가겠죠. 0.6 곧 볼 겁니다. 출산율이 0.6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고 나면 멸망까지는 100년 안 걸립니다. 100년은 무슨 한 3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보낸다? 정신 대가리 총 맞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곧 경제적 지옥이 펼쳐질 나라예요. 그러나 돈도 적게 준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능력되고 영어 될 줄 알고 이런 애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어디든. 여기보다 낫겠지라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외국인 노동자 연수 오는 나라 이런 나라들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남유럽 이런 데서도 그냥 틈만 나면 다 도망가려 그럽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아이고 김정호 선생님 마무리 이제 새로운 시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유튜브 방송이라고 채널 열어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뭐 구독자 300명 400명 이러길래 이거 하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뭐 자료 만들고 뭐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이렇게 라이브로 해가지고 보는 사람 댓글이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라이브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뭐 10분 15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유튜브 방송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준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것만 해도 되니까 편하긴 한데 이건 뭐 그냥 그러네요. 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은 피부로 안 느끼시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근데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영유아 사업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나마 7, 8년 전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잖아요. 태어난 애들이. 그때만 해도 35만, 40만 이럴 때입니다. 지금 25만 대로 떨어졌거든요. 이 애들이 7, 8년 후가 되고 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 초등학생 숫자보다도 또 한 3, 40%더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알겠어. 대한민국 이제 망하는 거 알겠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제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더 낳는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이기적인 선택이지만서도 우리의 영어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대학은 외국 대학 가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탈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포기했어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애더라도 다른 좀 기회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유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겠죠. 소위 말하는 구성의 오류입니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이익이 되겠지만서도 국가 전체로 본다 그러면 더 빨리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해결책 이런 거는 앞으로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질 거니까 그 상황 내에서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는 갈등 만들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는 화목하게. 그 주변 사람 딴 사람은 가족들인 거죠.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더 좋은 관계를 속에서 좋은 사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적인 솔루션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 말로만 그러고 있죠. 슈카만 지금 그렇게 악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슈카도 많이 완화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로 많이 완화해서. 슈카가 들고 나오는 데이터들은 통계청 데이터들이니까 그것도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왜곡 수준의 이 통계 오류를 만든 거에 불과합니다. 슈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 한번 저기 기운 낼 건 없지만서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산 사람 목숨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맞아요. 저기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 시골 동네에 가서 어떤 초등학교 교정을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애 하나를 갖다 막 왕따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쟤네들 왜 저러냐 해서 보니까 다들 그 외국인 가정 애들인데 유일하게 한국인 가정 애 하나가 다른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제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저기 외국인 노동자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든 우리를 그나마 사회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과 최대한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그나마 우리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집중도가 높으니까 전출산이야. 서울 집중도를 낮추자. 이게 쉽겠습니까? 그나마 그때까지 우리나라 올 수 있을 때까지 오시는 외국인 분들과 좋은 관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랑 함께 얼렁덜렁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다문화 국가로 만드는 게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받는데 그 뭐 몇 년만 지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민 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정책이 아무 의미 없는 날이 그게 뭐 20년, 30년 후에 올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10년 내로 무조건 옵니다. 우리나라 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뭐 이민이 뭐 요건이 까다롭네. 한국인의 귀화 요건이 힘드네. 웃기는 소리 하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신다고 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거 하실 필요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아프리카도 아니니까 저한테 별풍선 날리기 뭐 도네이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끔 댓글이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껌껌한 화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끄는 거 어떻게 끄지? 자, 이게 다 했는데요. 끄는 버튼을 몰라서 지금 못 끄고 있어요. 아, 부끄럽네. 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끄지? 아, 여기구나. 자, 진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페이스북 저기 타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백명쌤도 그렇고, 유정근님도, 홍충기님도, 그리고 김정은 쌤, 이종희님,
복숭아 아저씨, 다들 파이팅입니다. 병철 형님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